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고 봤던 부분들이 굉장히 느리게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도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0.5% 이런 빅스텝을 밟는다는 거에 대한 부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 번 0.25% 인상을 해서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월에 0.5% 인상을 보고 해소가 될 것이고, 양적 긴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가가 정점에 와 있다라는 인식도 같이 있지만 어쨌든 해소가 안 됐다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5월까지 이어지고, 5월에 이 전쟁이 어떻게 양상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요거랑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요런 부분들이 동반되면서 전개가 되면 긍정적으로 갈 것인데, 그 전까지는 기대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 기대치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냥 정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 중에서 지금 제로 금리가 아닌 데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올랐고, 그 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제로 금리도 채택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결국 연령에 따른 어떤 문제, 그 주력 경제 활동을 하는 주력 인구의 어떤 핵심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어떤 인구 효과가, 그 좋을 때는 인구 효과가 나타났지만 나쁠 때는 역인구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인구 효과가 나타날 때는 고금리였고 역인구 효과가 나타날 때는 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금리를 미국 따라서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인 것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저금리라고 한다면 저금리에 대해서 누가 싫어하느냐? 뭐 무주택자. 근데 무주택자도 사실 저금리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지금 정상이 아닌 이 집값이 정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 저금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집값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 가계부채의 상당 비중이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계부채의 부실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빚이 많아지는 것은 정부도 빚이 늘어났고 가계도 빚이 늘어났습니다. 빚이 늘어났는데 고금리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은 빚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기업들은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고 부채 비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에 비해서 그 외에 대부분의 기업들도 빚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저금리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해서 세계가 팍팍해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 요것만 해소를 하면 되는데, 요 물가는 사실 금리로 잡는 것보다는 이 정부의 힘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정부가 방법이 있습니다. 고유가라서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 고유가니까 유류세를 인하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기업에 대한 감시를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켈 값이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고, 이 비중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거 미래 가치 이런 거, 미래에 오를 거 이런 거 등등 감안해 가지고 가격에 반영하는 거, 오케이. 근데 니켈 값 2배 올랐는데 독점 기업이 한 5배 정도 가격을 올린다, 이런 건 정부가 나서서 이거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를 잘 조절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세금을 줄여서 완충 역할을 하게 되면 사실 물가는 잡을 수 있으니까, 금리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무도 반기지 않는 상태다. 근데 한국은 이미 순채권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고금리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자본 때문에 고금리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도 맞지 않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미국과 금리를 같이 가겠지만, 미국과 금리 수준을 같이 가겠지만, 그래서 한 2%까지는 금리 수준을 같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넘어가서 미국이 한 7%, 8% 기준금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일본도 그랬었고, 뭐 유럽도 그랬지만, 이 고령화된 선진국에서는 저 금리 수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포기하고 금리 인상을 멈추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금리가 극단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뭐 또 상황이 그걸 100%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개선 아니 그 상황이 아주 나빠지고 거기서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저점에서 여유가 있는 상태고, 이 저점에서 여유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만든 게 아니라 코스닥 중소형주들, 특히 소형주들이 만들어낸 지수 상승이니까, 그 지금 건강한 조정 과정이고, 코스피보다 나은 모습, 그리고 외국인 매도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또 긍정적인,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당분간 양호할 것이다라는 관점은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1.5%가 됐는데, 한 2%까지는 보조를 맞추다가 그 이후로는 다른 정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금요일에 사실 녹화를 했는데 아직 목요일에 녹화를 하고, 여기 다 체크 추천도 돼 있는데 제가 올리지 못한 게 예, 감사합니다. 졸음이 너무 쏟아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횡설수설한 겁니다. 이게 도저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횡설수설 해가지고, 하다가 졸아서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차마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다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요 질문에 대한 종목들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리츠주, 부동산 리츠주에 장기로 넣어두면 어떨까 하셨는데, 5% 이상 주는 장기주에 넣는다라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 물론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돈이 완전 묶여버리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돈이 묶이지 않은 상태로 5% 이상 배당을 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종목들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TYM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저평가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2,000원 미치면 바로 매수를 하셨을 것 같다. 뭐 조정의 폭이 단기간에 크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회사의 적정한 가치를 본다면
사실 지금은 고평가 상태입니다.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폭이 좋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기 때문에 이걸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종목도 많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예상대로만 된다면야 뭐 저평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는 일회성 이익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작년까지는 이게 성장주는 맞지만 고성장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믿음을 어떤 것이 주냐면 주가가 상승하면 회사가 좋아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는 다른 쪽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서는 지금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하지만 곡물과 원자재는 이 특성이 다릅니다. 원자재는 사실 뭐 매장량이나 이런 게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 이거 채굴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 소요도 되고 또 막 캐고 싶어도 없으면 못 캡니다. 예, 그런 성격이고, 그러니까 탄력적이지 못하다. 근데 곡물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나옵니다. 이 남반구에서는 봄에 나오고 북반구에서는 가을에 나옵니다. 이렇게 추수 시기가 2번이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만약에 올해는 밀값이 폭등했다. 그러면 쌀 농사를 짓는 걸 밀농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나오고, 곡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 곡물 생산에 필요한 석유, 그 농기계를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인건비, 뭐 요런 거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오르는 걸 제외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이 TYM에 대한 전망을 본다면 분명히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평가 상태일 때 매수를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이미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냐라고 보면 글쎄 조금, 예,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피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올라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리면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거래량도 실리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단기간에 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공략하는 건 가능하지만 시세 다 내고 나서 다시 2,000원에 온다. 이게 과연 매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딱히 단기간에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건 매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뭐 전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 관련해서 EV 첨단 소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그때 다룬 것 같은데 다뤘는데 제가 올리지 못한 영상이 있는지 그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V 첨단 소재는 여기 공시에 보시면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고 그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날짜를 보시면 4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환 청구권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4월 11일부터 들어옵니다. 이 권리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리 매도를 하면 그냥 매도한 것과 동일한, 주식을 던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부터는 수급적으로 이 254만 9,150 한 주가 나오게 됐다.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데 1,475원이었고 이거보다 높은 가격이었을 거니까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뭐 다만 이제 423만 주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 전환시키기 위해서 뭐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4월 11일이면
요날입니다. 음봉으로 쭉 민 날. 그리고 이날은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럼 이때 밀리고 후유증으로 더 밀리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회사 자체에 어떤 문제는 없고, 지금 그리고 뭐 이게 소문이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지스마트 글로벌 영업팀이 EV 첨단 소재에서 이제 또 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LG전자가 EV 첨단 소재 쪽하고 EV 첨단 소재하고 손을 잡아서 이 5개 광고 시장에 좀 더 공을 들일 거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만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멘텀은 뭐냐면 FPCB에서 그냥 적당히 해주고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쪽이 새로운 매출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확인만 되면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되니까 괜찮은 거고. 그리고 손실이 많이 난 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순손실이 작년 같은 경우 93억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회사로 있는 다이나믹 디자인 그 지분 취득한 게 감자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각 처리가 된 부분이지 실제로 그거는 이제 자손 아니 자산 자산을 채우고 갖고 있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가치만큼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삼각한 게 한 130억 정도 깠는데 여기 나중에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모아간다는 전략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00원 이하, 과거에 3,000원 가격, 1,500원 이하에서 모아간다는 전략은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본다면 조금 다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비중 10%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1675원에 12%라고 하셨는데 그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 주가가 올라가면 어쨌든 비중 10% 이내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을 계획하신 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WI. 네, WI가 그 대선 테마로 관심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부러졌습니다. 이 당시에 부러지고, 그리고 잠깐 지지율에 어떤 역전이 있었을 때 잠깐 또 반등이 있었다가 죽고 지금 다시 좋아지는데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보면 5년 단임제로 바뀐 이후로 퇴임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지율이 뭐 어떤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는 전제로 지지율이 굉장히 격차가 작았고, 격차가 작았고, 그리고 5년 단임제에서 잘한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본다면 이번 대통령도 또 못할 것이고, 이 정도 득표율을 가졌던 후보가 무사히 다음 대선으로만 가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사실 대응이라고 할 건 그냥 뭐 5년 정도 기다리셨다가 5년 안에 뭐 반응이 있으면 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테마주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테마주도 테마가 있을 때 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벗어난 주가 흐름이 나오니까. 그러면 테마주는 예전에 안랩도 그랬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재명 후보가 다음 대선에 또 나올 수 있다. 그럼 5년 안에 뭔가 지방선거 아니면 대선 아니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마다 뭔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때 부각될 때 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서 지금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마를 해야 뭐 조사 같은 걸 피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버티다가 다음 대선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지방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테마가 가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6월 초까지 6월 1일이니까 5월 말까지 어떤
테마가 가동된다고 본다면 그 전에 기다리시다가 본전 넘어가면 정리하시는, 예, 그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LNF. 네. 향후 전망. 예, LNF의 향후 전망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라서 이게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여기서 뭐 과연 더 먹을 게 있을까? 예,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건 뭐 명백하게 작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에 위치한 요런 거,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국내에서 이게 회계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위치한 이 회사의 실적을 반영을 한다, 이게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뭐 제대로 회계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게 많고, 뭐 예전에 그 중국 기업들 국내 상장해가지고 투자자들 피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중국 쪽에서 자료가 안 넘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관심을 받고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뭐 숫자로만 보면 성장성에 대한 또 기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자하다가 흑자되고 매출이 급증하는데, 그러면 이게 매출이 급증하는 게 본사냐 뭐 해외냐 보면, 글쎄, 본사 쪽의 매출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맞는데, 이 중국하고 중국 자회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예, 상당히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예, 그래서 요 정도 되는, 한 10배 올랐는데 뭐 여기서 뭘 더 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려 대상에서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악재는 비싼 것이다. 네, 요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NF에 대해서 미래 성장성이 좋고 관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왜 이때 관심을 안 가지셨을지, 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오른 지 한 2년 됐는데 왜 2년 전에는 관심이 없었을까?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산업적으로 따져보니까 관심이 생기게 됐는지, 이것만 생각해도 명확합니다. 주가가 올라서 그렇다라면 그거에 대한 관심은 가짜 관심입니다. 네. 우리가 착각하는 관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퉁치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유바이오로직스. 네, 일단 손실이셔서 많이 속상하시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주가가 흘러내린다. 얼마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이 종목을 보면 시세가 끝난 건 분명합니다. 쌍봉을 만들었고, 시세가 끝났고, 주요 자리들도 다 여기서 딛고 반등 주고 죽고, 여기서 반등 주고 죽고, 예,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반등 자리는 이 정도, 9,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응을 할 자리는, 저가 매수 형태로 대응을 할 자리는 적어도 없다. 10,000원까지는. 예, 그래서 반등마다 퉁치기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 해당 종목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네, 다른 종목 매수하셔 가지고 수익 나면 그 수익만큼 여기서 손절해 나가는 이런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세 내고 죽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자꾸 밀리는 폭은 클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하락에는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바이오노트가 지분을 확대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느냐?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자재 KCC 말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냥 대장주 사시면 됩니다. 건자재는 KCC 사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은 보시면 KCC만큼 저평가되고 뭐 매력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KCC가 잘 안 움직이니까 좀 화끈한 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건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시멘트주들이나 이런 아주 개별적인 것까지 개별적인 것까지 어떤 문제가 아니 개별적인 것까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이 KCC만큼 안정적인 건축 건자재 기업은 없다. 그리고 실적도 안정적이고 아마 올해부터는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가격을 올리지를 못하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이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출과 이익 증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절반 적정 가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적정 가치의 절반이 되는 종목들은 보면 대부분 주인이 없는 종목인데 KCC 같은 경우는 주인도 있고 자사주도 있고 이게 주식이 오히려 더 많아서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외국인 지분도 한 10% 정도 되고 네, 그리고 국민연금 지분도 10% 정도 되고 예, 그래서 뭐 유통 주식 수에서 보더라도 나무랄 데가 없다. 그래서 뭐 KCC 대신에 뭐 다른 건자재주 뭐 시멘트가 좋으니까 시멘트를 사고 이렇게 이제 소소하게 접근을 하실 거라면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건자재 전체를 본다면 KCC 말고 다른 종목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예, 제노레이가 이제 요 매물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11,000원대 매물을 소화를 하는 과정 위에 것까지 한번 긁어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건 이제 슬슬 뭔가 에너지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예, 이제 주봉에서도 급등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예,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역대 최고점이 15,000원 정도니까 큰 시세를 내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노레이는 굉장히 지금 사업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고 계속 이익을 조금씩 보태서 늘려나가고 있고 매출은 매년 코로나 때 빼고는 매년 증가세고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 200억 이상을 달성을 할 것이면 할 것인데 그러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반응이 매우 정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 조금 늦긴 했지만 그 뭐 어떤 작전 세력이나 어떤 특정한 주포가 없이 자연스럽게 좋은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제너레이 같은 종목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또 비슷한 종목들 뭐 인터로저나 아니면 우진 플라임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늘려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종목들은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주 꾸준하게 지루하긴 하지만 꾸준하게 잘 버티고 실적을 주가에 반영해서 잘 올라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다음 투자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노레이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데 더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트로저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게 결국은 시장이 나빠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가치가 달라지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 찾아보고 관심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기업 IR 주총 이런 거 다 참석해보고 결국은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걸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또
정보를 수집해 나가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는 거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 뭐 제너레이나 인트로저는 거기에서 뭐 어긋남이 없고 대한제부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환경에서 좋아질 거고 특히 인플레이션 환경이라면 대한제분 같은 경우도 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저도 지금 보면 일봉에서도 급등 패턴이고 주봉에서도 급등 패턴이고 지금 제너레이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게 시장 트렌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한테 얻어 터지니까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는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실적이 따라주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예,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너레이나 인트로즈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볼 대한제분도 성격은 다르지만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뭐 극심한 저평가인데다가 이제 상속 문제도 끝났으니까 더 이상 주가를 눌러놓을 이유도 없고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수혜를 받을 거고 곡물가가 인상이 되든 미국 달러와 그래서 미국 금리와 이런 내외 금리 차 유지를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은 달러가 유출이 될 것인데 달러 유출이면 원화 약세고 원화 약세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이런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뭐 대한제분이 가격 전가를 하기 쉬운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지루했지만 지금부터는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 종목 다 시장이 나쁘지만 훨씬 더 시장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요게 누적이 되다 보면 시장 대비 강세가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팔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이게 천천히 오르다가 계속 오르네 하다가 폭발할 때 그래서 이거 진짜 도저히 내릴 것 같지 않은 기세인데 이럴 때 이제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예 지금 어느 정도 한 단계 업이 됐는데 여기서 2차 상승이냐 아니냐를 이제 또 우진플라임이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진플라임 같은 경우는 뭐 조건은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조건을 제노레이나 인트로우즈나 대한제분과 같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회사가 아직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예, 그러니까 경쟁이란 요소에서 완전히 지금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플라스틱 범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축적을 해 나가고 있고 요게 이제 플라스틱 제품은 이제 철과 마찬가지로 이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으로 간다면 예, 필연적으로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렇게 따져서 뭐 이게 인트로저 제노레이 그리고 대한제분처럼 뭐 상황이 그렇게 뭐 너무나 완벽하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럭저럭 그런 길을 갈 가능성이 높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정도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역시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 이제 트렌드가 실적을 내는 종목과 내지 못하는 종목으로 갈리게 되는데 그 실적을 내는 종목 중에는 이제 HK 그냥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HK가 결국 2,500원 넘어가면 이제 그런 저평가에서 그냥 평범한 저평가로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왜 이렇게 잘 달리느냐 그러면 요거 4분기에 실적이 양호했고 실적이 양호한 것까지는 큰 반응은 없을 텐데 배당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배당까지 줬다라는 건 실제로 이제 현금이 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받아 마땅하겠네. 예. 요런 인식이 생기니까 주가가 오릅니다. 그럼 뭐 이게 특정 수급 주체가 있어 가지고 주가를 뭐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설사 그게 돈의 힘으로 만든다 해도 이거 비싸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실적과 배당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호응이 있었다. 좋은 호응이 있었다. 요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종목. 예, 그리고 두 번째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잠재력이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실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예, 그래서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제노레이나 인트로조나 대한제분. 예, 그리고 뭐 HK도 이제 이번에 우진플라임도 포함이 될 것이고, HK도 뭔가 이번 실적이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지 않나 싶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예, 메모리 반도체까지 미세 공정에서 격차를 늘리는데 실패를 하고 있고, 낸드에서는 이미 마이크론에 따라잡혔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리고 파운드리에 인텔이 진출하고, 이번 5월 달에 미세 공정 실패하고, 파운드리 쪽에서,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도 미세 공정 실패하고, 거기다 지금 스마트폰은 중국폰이나 다를 바 없는 대접을 받고, 디스플레이도 별로, 가전도 별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삼성 진짜 이건희 회장 있을 때보다 영 엉망이네. 거기는 노조가 생겨서 또 파업을 하고 있고, 파업을 한다, 위협을 하고 있고, 야 진짜 삼성 너무 엉망이네. 이 엉망인데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저 정도 나왔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 엉망이니까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으니까 주가가 바닥이 아니냐, 이런 인식 하나하고, 아니면 앞으로 이 엉망이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이 하나하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라는 게 아직까지는 수습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그 미세공정 TSMC를 앞서는 미세공정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평가가 조금씩 바뀔 것이고, 스마트폰도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가 아니라면 또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나 디램이나 뭐 낸드나 이런 쪽도 하반기 돼서 가격이 회복이 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보다 더 나쁘겠냐라는 인식이 맞는 건데, 지금 근데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건 노조의 어떤 입김이 더 강해졌을 때 과연 주주들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실적이 개선돼도 그만큼 노동자들이 만약 가져가 버리면 끝납니다. 물론 지금까지 삼성은 노조가 없었지만 노조가 있는 회사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조가 생기는 부분이 조금 억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렇습니다. 야당은 무조건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노조는 무조건 또 분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리스크, 그리고 디램 가격이 약세인데다가 미세 공정이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은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에 따라잡혀가지고, 결국 그러면 차별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또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낸드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업체가 5개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파운드리에 인텔이 참전해서 더 나빠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느냐 등등, 이런 문제들이 주가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외국인 매도를 자극할 것이다. 계속 내리다 보면 적정한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가야 되느냐라고 본다. 여기서도 한 30% 정도는 더 내려야 됩니다. 5만 원 정도 가면 이 모든 악재를, 앞으로 있을 악재까지 다 반영한 가격인데, 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부정적인 요인이고 당분간 주가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5월 말에 사야지라는 부분에서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참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 명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이 아니라 그때 제가 뭐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배터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차 가격이 같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보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렌터카 업체, 장기 렌트하는 업체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 모델 3 경우 작년에 월 렌트료가 한 80만 원 정도. 근데 올해는 이게 140만 원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유지비가
차이가 나니까 전기차 선호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휘발유 자동차 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뛰어버리면 월 렌트료가 이렇게. 왜냐하면 140이면 G80 같은 경우 G80이 한 90만 원 될 텐데 장기 렌트로. 그러면 50만 원 차익이 남습니다. 이거 기름값으로 쓰면 되니까 모델 3보다 이게 나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 판매가 현장에서 이미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다른 요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와 가격 경쟁에서 좀 격차가 훨씬 더 벌어져 버렸다. 훨씬 더 전기차 고가가 됐고 그게 예전에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가격 격차를 줄일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가 됐으니까 전기차 수요는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이미 주가는 전기차로 다 대체됐을 때 수준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 전기차 배터리주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이미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더 조심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난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